지하철, 철도, 의료계 파업이 노사 간의 극적 타결로 정상화되며 고비를 넘긴 가운데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노조들이 대우에서 이탈하면서 사실상 힘이 빠진 모양새인데요.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투표장. 조합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결과는 파업 종료 찬성이 61.8%, 반대표는 37.5%에 그쳤습니다. 조합원들은 바로 해단식을 갖고 현장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투표율은 13%대에 그쳤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아예 투표 없이 해산했습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도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효과 등을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제안도 이미 무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산도 할 수 없는 이런 손해와 나라의 이 마비를 가져오는 이런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4분기 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 피해액만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파업은 물류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핥히고 끝났습니다. 자, 현 파업 사태 어떻게들 진단하실까요? 일단 저는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물연대는 파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자본을 상당 정도 가지고 진입한 사장님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저 분식집 사장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떡볶이 가격을 통제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운임제를 굉장히 어색한 제도인데도 이것을 들여온 것은 이게 과적 때문에 도로 안전의 문제를 걱정한 거죠. 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를 하려면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근거가 분명치 않으니 정부가 3년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모를. 근데 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일모를 폐지하고 그리고 품목도 확대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1년의 민노총 파업 중에 이게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바뀌었으니 정부 길들이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1년의 동계 파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 길들이기용 1년의 연쇄 파업을 인내심을 갖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연쇄 파업, 총파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라는 국민들의 그 감정이 지금 좀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파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의 동력이 아주 높게 올라가지 않는 게 그런 이유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약하고 사용자는 강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지금 제일 강자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노조가 좀 탄압도 받고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30-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 끝에서 끝까지 가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21명이 국회에서 노조위원장들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전 세계는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10.6%에서 14.2%로 들어가지고 190만 명, 290만 명이 되었고요. 그중에 60만 명이 민노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민노총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노동법 고쳐가지고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데 그 대상에 지금까지 민노총이 96%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라 그러는데 이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사고율이 다른 데보다 8%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안전운임제지 국민을 현혹하는 겁니다. 이걸 안 고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화물연대가 계속 파업을 하는데 그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110만 명 중에서 뭐 2% 정도가 참여했을 뿐이다. 2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 샐러리맨들, 자영업자들 어느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운임제 특별하게 그런 것들 좀 보장을 해준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3년 일몰이 다 끝나가니까 3년을 더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를 해라. 그리고 이것을 영구화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국민들은 다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본인들은 난 그런 거 안 한 것도 없고 우리 거만 챙길래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민주노총이 파업을 할 때마다 내세우는 구호를 보세요. 아니 민주노총 파업을 하는데 한미동맹 해체가 왜 나옵니까? 대북 적대정책 폐지하라. 민족 자주국가를 건설하자. 내정 간섭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라! 민노총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조국 통일을 우리가 이렇게 완수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정치 집단인지 노조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정치 투쟁을 계속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무슨 파업을 벌이는데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조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쯤에서 노조 편을 좀 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 파업 사태를 놓고 보면 사실 노조 편을 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비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노총의 구호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론적 원론적으로는 노동운동이 정치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정부가 노동법을 이상하게 개혁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퇴진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이런 얘기는 노조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나 그런 것을 다 마음을 잃은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면 사실은 이 노사 문제야말로 정부가 여우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 정부는 이제 원칙대로 강성으로 대응을 하니까 대기업들이 파업을 안 하고 파업 동참률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파업에서 빠지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들입니다. 이분들은 파업에서 빠지면서 챙길 거는 알뜰하게 다 챙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정부가 지금 파업 없어야 되고 동참률 낮추려고 하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 자영업자라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느냐. 편의점 닫고 집에 가서 쉬는 거는 그거야말로 자유지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하냐. 당신들부터 우리를 노동자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 화물연대 쪽에서는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당신들 자영업자인데 무슨 파업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이 법이라는 거는 어떤 금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는 와중에 대기업 정말 이 정규직 노조 이 문제를 건드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 지금 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니까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 말씀은 맞고 편의점이 그냥 문 닫고 쉬는 건데 왜 개입하냐.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와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법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 코로나 때 그런 분들한테 소득 계산해서 우리가 옷값, 노래방에 노래 한 곡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는 조치인 건 맞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전 차주분의 경우에 지금 감가상각을 제하고 평균 350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는 한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게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막 그 운송 거부를 하고 정부가 다시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정말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야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두 분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건 동감입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앞서 정부도 그랬는데 2004년에 제가 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정책 비서관을 하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등록제였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돈이 안 생긴다고 해서 허가제라고 해서 특권을 준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보호를 해줬다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가격까지도 고정을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연권이 안 하고 한시제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한시제를 풀 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정유나 다른 데 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임금 보고해달라고 다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건단 말이죠. 거기다가 노조가 정치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경련하고 경청도 정치 행위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등한 것이지. 그래서 노조에서 정치 행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노동당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렇게 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치를 해야지. 노조에서 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경제학 처음 배울 때 60년대는 미국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냐고 뉴욕 타임즈나 뉴스웨이에 보면 나오는데 AFL-CIO의 조지 미니가 최고였어요. 일본도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 슌토라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일본도 노조가 셌어요.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고 노조 이거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꺼질 거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에 뭔가 미흡함 또는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그거는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공감하는데 그것이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랑 연관이 있느냐? 거기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리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민노총의 지금 연쇄 동계 파업 그 투쟁 속의 일부이죠. 그리고 그 전체의 화두는 그 노랑봉투법 등의 정치 투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크게는 노동개혁 자꾸 떠드는데 이 정부의 길을 꺾어놓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해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그거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고, 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문제는 또 그거대로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무슨 그 노래방도 한때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이 심해져서 다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노동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 진보 쪽 인사들조차도 지금 화물이 제일 어려운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이 로드맵이 뭔지, 마스터 플랜이 뭔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대단히 충격적으로 실망을 했던 때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참 큰 문제였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여기를 전부 정규직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지지자들은 아주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인천공항 해놓으면 그럼 뭐 김포공항은 어쩌라는 건가? 다른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안 하고 그게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했거든요. 사실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제1 어떤 그 국정과제 내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었는데, 노동개혁은 정말로 이 유연성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또 노조의 여러 가지 횡포,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 이중구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한 군데서 터지면 우리는 해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독이는 건 좋은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슈레더 정부처럼 지지율을 깎아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려고 달려드냐, 저는 이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역사에는 언제든지 매듭이 필요한데요. 그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근데 노동개혁이라는 것들이 김대중 대통령 그 1997년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개혁을 했지만 노동개혁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노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남미도 다 그러다 망했고, 그리고 결국 사회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980년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면서 The lady is not for turning. 그러니까 레이디는 돌아서지 않을 거야. To those waiting with bated breath for that favorite media catchphrase, the U-turn,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U-turn if you want to. The ladies not for turning. 한때는 그 유니언잭 기우는 곳이 없다라고 했던 그 대영 제국이 그렇게 시들었었잖아요. 7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대처가 이 꼴은 제대로 못 보겠다. 나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거기서 연설을 했고 5분 동안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1984년도에 탄광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1년 동안 그때 폭탄 테러도 벌어지고 사람들도 죽고 했지만 1년 동안 버텨냈고 결국은 그것이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의 영국, 강한 영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선가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 시기다. 터닝 포인트를 좀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